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저출산 문제가 매일같이 화두에 오릅니다. 생계의 무게에 눌려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기를 주저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도 나라를 위해 기여한다고 칭송받는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딸을 낳으면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이유로 차가운 시선을 받고 심지어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야 했던 경험이 생생합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의 아들 집착으로 인해 40대에 4번째 아이를 낳는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는 어느 날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땐 내가 어리석었어. 잘못했어. 손녀들을 볼 수 있게 해줘. 아들에게만 집착하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하지만 손녀를 향해 다정한 어투로 얘기하시던 모습도 잠시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미쳤었나 봐. 손녀야, 엄마가 겪었던 일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손녀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게 이상하지 않니? 라며 후회와 자기 변명을 반복하셨죠.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조차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며 싸움을 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날들 속에서 저는 결국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집 안구석구석에 소금을 뿌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도 그 시절의 눈물과 고통이 떠올라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억압받으며 느꼈던 분노와 슬픔이 여전히 제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네요.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살았는지 들려주시겠어요? 늦게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사실 저는 그보다 2살 많은데 주변에 나이 차이가 어린 부부들이 몇 명 있어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내 나이를 듣고 소름이 돋았고 뭐 나보다 2살 많은데 아니 형준아 그도 어리진 않아. 그러니까 2살 많은 거야. 그런 노처녀를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요즘은 사람들이 100살까지 사는데 32살이 뭐가 지나치겠어. 여자는 애를 낳아야 해. 늙었으니까 애라도 낳을 수 있지. 뭐야? 걱정하지 마. 진경이 건강해. 넌 조용히 있어. 날 만나러 데려왔는데 왜 나와? 저기 있는 아가씨 건강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해. 난 손주를 꼭 봐야 하는데 첫 아이가 아들일 보장은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낳을 때까지 안나한테 가면 결혼해. 그러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날 찔러도 낳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사납게 말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좋아서 결혼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식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큰딸을 낳은 내게 어른보다 더 차가운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머, 어떻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실 수가 있나요? 배 모양을 보고 벌써 불안해지셨는데 몸이 팽팽해. 모내하시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둘째를 낳으라고 하셨다. 그렇게 느슨하게 하지 말고 기다리지 마. 남편이 재빨리 개입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다. 엄마, 벌써 회복하신 분에게는 너무 이르시네요. 둘째는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동안 안나를 돌봐주세요. 지금 신생아실에 계셔요. 얼마나 걸릴까요? 예쁘실지 모르잖아요. 아, 신생아 못 봤나?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다 주름져 있어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예약할 때 말했어야지. 그냥 돈만 챙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슬펐고 눈물이 났다. 하지만 남편이 그때까지 위로해줘서 참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엄마가 떠나자 남편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미안해.
엄마는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매일 절에 가서 기도했어. 아들을 낳으라고 했어. 하지만 딸이라서 화가 났어. 이해해 줘. 내가 대신 사과할게. 하지만 왜 엄마는 손자 사진을 찍는 거야? 요즘 시대에 왜 아들만 낳으려고 고집하는 거야?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고생했어. 애도 없어서 설거지하고 버려진 양배추 먹으러 다녔어. 비밀 애인이 있어서 다들 무시했지. 그런데 우연히 만난 점쟁이가 내가 낳을 아들이 대성에서 큰 돈 벌어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줄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글쎄, 누구야? 모르는 사람의 말을 믿고 그런 짓을 하다니. 말도 안 돼. 이 세상이 뭐길래 자식을 위해 이익을 보고 싶어 하면서 알 수 없는 전쟁의 말을 믿어. 너도 그럴 리가 없겠지. 맹목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나도 어렸을 때는 그랬지만 우리 엄마는 더 그럴 거야. 남편의 말에 멍하니 입을 열었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들에 집착하는 건 내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눈길도 주지 않고 첫 돌잔치도 못하게 했어. 첫 돌잔치 생각도 하지 마. 딸아, 뭘 자랑하냐. 파티에 돈을 뿌리는 거야. 어차피 아이는 기억도 못할 거야. 힘 낭비하지 말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때 하면 돼. 하지만 큰딸이 1살이 되자 종이 한 장을 들고 와서 아들 이야기를 또 했어. 이거 들어봐. 결혼은 거기에 적힌 날에만 가능하고 다른 날에는 안 돼. 아, 그래야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내 말 마지못해 듣지 말고 꼭 날짜를 지켜. 형준아, 그거 명심해. 다른 날에는 아들을 낳을 수 없어.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내가 초조해지니까 큰 가방을 들고 왔어. 너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나는 놀라서 가방을 보고 엄마, 저게 뭐야? 초조해서 못 나가. 오늘부터 여기 있어야겠어? 라고 물었어. 아니 뭐야? 그날 네 표정으로 봐선 내 말도 안 듣는 것 같았어. 다른 날로 가면 둘째도 여자야. 아, 초조해서 못 살아.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 있어야겠어.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엄마, 우리는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걸 감시하려고 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날짜를 정할게요.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어요? 둘째 아이가 여자아이면 어떡해요? 그러고 나서 침실을 차지해서 데이트에 만나자고 강요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소리를 질렀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따랐어요. 반면에 둘째 아이가 여자아이일까봐 두려웠어요. 물론 딸아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후유증이 걱정돼서였어요. 큰딸은 손주로 대우받지 못하고 오히려 굴욕만 당했으니까 둘째 아이가 여자아이면 사람 대우도 못 받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딸아이를 하나 더 낳았어요. 그때는 이미 의사가 성별을 말했으니까 여자아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병원에 와서 그 데이트를 위해 돈을 엄청 썼는데 도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오, 엄마, 왜 이러는 거야? 너무 엄격했으니까 제발 그만둬. 의사가 아무리 말해도 그럴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을 뿐인데 돈만 먹는 계집에 둘이나 넣어두고 이제 어떡할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내가 어떡해? 두 딸을 잘 키우고 살아야지. 뭐라고? 뭐라고? 그럼 셋째는 안 낳는 거야? 이번엔 엄마 말에 놀라 소리쳤다. 요즘은 둘도 멍청이라고 하잖아. 그럼 셋째를 낳으라고.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아들 낳을 때까지 자신 있으면 결혼하라고 했어. 그때는 뭐라고 했어? 알았다고 했어. 아니, 고생하고 싶지 않으면 아들 하나 낳으면 됐지.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야. 셋째가 딸이면 괜찮지. 언제까지 아이를 낳아야 해? 애도 낳지 않았잖아. 헛소리 그만해. 형준이랑 계속 살 거면 그냥 데려가 기분이 좋아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과 손자를 봐야지. 그럴 수가 없었어. 이번에는 세 번째 아이를 바로 낳았어. 그리고 이번에는 엄마가 아들을 낳을 때 사온 속옷을 아무 말 없이 입고. 하지만 딸이 태어났어. 그때는 아들이 내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엄마는 포기할 줄 몰랐어. 세 번째 딸이 1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약초 한 상자를 들고 와 검은 액체를 부어 마시라고 했어. 나는 불안하게 물었어. 엄마, 이게 뭐야? 보면 몰라. 약초야. 나는 이걸 사려고 포항까지 갔어. 시어머니가 내 부탁에 다 봤을 거야. 하지만 이걸 먹고 딸이 5명밖에 안 됐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 못할 게 없지. 이걸 다 마시고 한 번 더 먹어보자. 엄마, 저는 마이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이만 낳았어요. 이제 그만둘게요. 이번에는 꼭 그럴게요. 네, 이걸 일찍 알았더라면 저는 쓸모없는 딸들을 잇따라 낳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머니.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누가 아이를 낳나요? 제 몸은 너무 망가져서 아프지 않은 곳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제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손도 제대로 못 써요. 당신이 그렇게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아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네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왜 제 잘못이에요? 당신이 아들을 낳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된 지금 당신은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해요. 그가 이 집을 고칠 거예요. 아들만 있으면 다른 모든 걱정이 한꺼번에 해결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돌봐야 해요. 당신이 싫으면 딸들을 데리고 나가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혼하라고요? 제 아들이 당신이 아니면 어떻게 아들을 낳지 못해요. 자신이 없다면 물러서세요. 어머니. 그래서 결국 네 번째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때 저도 질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나 원하던 아들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세 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40이 다 되어가고 새 아이를 키우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퇴근을 기다리는 동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야근과 주말에 자주 일하고 항상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잠들었을 때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비밀번호 보호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뭔가 떠올라서 급히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다 남편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정말 남편이 회사원과 불륜을 하고 있었어요. 내 심장은 터지고 피가 머리로 몰렸다. 나는 그를 쫓아가서 소리쳤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난 내 엄마 등에 어핀해 낳는 기계인데 어떻게 여자 만나서 어울릴 수 있어? 정신이 좀 있어? 어떻게 알았어? 지금 뭐가 중요해? 변명할 필요 없어. 나도 미안해.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매일 직장에서 만나서 같이 일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정말 하고 싶다면 내 머리를 찢어도 모자랄 거야. 하지만 아이들이 널 구했다는 건 알잖아. 지금 당장 끝내고 그 여자한테 회사 그만두라고 해. 그러지 않으면 널 쫓아가서 두 사람 얼굴도 못 보이게 할 거야. 헤어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사실 그 여자는 지금 임신 중이어서 어차피 직장에 못 나가서 그만둔 거야.
방금 뭐라고 했어? 미안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 너가 인간이라니. 얼마나 미친 놈인가. 세 자녀를 둔 기혼 남성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이제 뭘 할 거야? 나는 아이들을 때리고 네 엄마의 옷을 벗기고 죽었는데 너는 그 여자를 소중히 여기고 구르기만 했어. 그게 다야. 내가 틀렸어. 시간을 줘.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어떻게 고칠 거야? 아이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 밖에서 더 많은 문제를 만들면서 어떻게 고칠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미안하다고 해. 나도 힘들어. 솔직히 그 아들을 곁에 두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있어. 기계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부자연스럽고 불편하다고 말하면서 그걸 바보라고 부르잖아. 나 때문이야. 네 엄마의 미친 아들의 불평 때문이야. 아내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했지. 헛소리 그만하고 지금 당장 해결해. 내가 너와 이혼할 거라고 기대하지도 마. 저는 수년간 많은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저자는 그가 나가서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당신을 붙잡고 평생 당신을 강탈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남편에게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압력을 가했고 그는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는 바로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질 아이들과 곧 가질 아이를 생각하니 우울해져서 남편이 저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기어가는 목소리로 여보, 저는 그 여자를 잘 정리했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할지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은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에 빠진 기혼 남자와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뭐야? 사실 나는 남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좋은 해결책이 없어서 정신 건강을 위해 그를 믿기로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곧바로 편안해지지 않았다. 다시 속을 수 없어서 남편의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고 그의 근무 시간을 확인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해야만 했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고 실수일 뿐이며 그냥 묻어버릴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몇 달 후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와서 아기의 성별을 물었다. 이맘때면 보통 조금은 말해주곤 했는데 어머니는 이번에는 남자아이예요 라고 했다. 아, 방금 여자아이를 낳았으니까 다시 여자아이일 리가 없겠지. 이번에는 확실히 남자아이지? 묻지 않았다. 왜 안 물어보냐? 어차피 남은 게 별로 없으니 미리 알 필요가 뭐 있겠는가? 사실 나는 의사에게 아기의 성별을 말하지 말라고 일부러 부탁했다. 엄마의 세례를 통해 태어난 아기라 하더라도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그 아기를 존재로서 사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마는 내 말에 실망한 듯 오랫동안 욕설을 퍼붓고 화장실로 갔다. 나는 엄마의 핸드폰에 전화를 올렸다. 전화는 오랫동안 울리고 끊기지 않아서 전화를 받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핸드폰 화면에는 전에 본 적이 없는 신생아 사진이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왠지 아기가 낯익은 것 같았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고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욕실에서 나온 엄마에게 달려가서 전화기를 엄마 앞에 내밀고 엄마, 이 아기는 누구야? 손녀 셋 낳을 때까지 이 아기 사진 한 장도 달라고 한 적이 없었잖아. 이 아기는 도대체 누구야? 왜 갑자기 전화기에 넣어? 아, 옆집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귀여워서 사진을 보면 손주가 보일 줄 알았어. 근데 왜 남의 전화기를 허락 없이 봐? 지금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야? 아기 눈이 이상하게 호랑이 눈 같아. 내가 생각한 게 맞을까?
빨리 진실을 말해. 이 아기는 어디 있지? 쥐를 잡고 있어. 아니라고 해도 옆집 아기일 뿐이니 봐. 코도 크고 잘생겼고 눈도 상큼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서 사진 찍어서 가지고 다녔어. 진심이야? 이 아들을 써봐. 두꺼비. 너무 사랑해서 물어뜯고 빨아. 빙빙 돌리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지금 회사에 가서 부끄럽게 하기 전에 사실대로 말해. 아들을 부끄럽게 한 게 뭐야? 벌써 딸과 자식 부양하기 힘들어.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말하라고 했어. 쟤는 누구야? 미칠 것 같아. 아, 쟤는 어디서 화를 내는 거지? 형준아, 보기만 해도 알잖아. 애비 어렸을 때랑 똑같아서 자랑스러워서 들고 다녀. 왜 내가 널 그렇게 좋아할까? 동네를 사랑하며 돌아다녀도 형준이가 입 조심하라고 해서 손자 얼굴도 마음껏 보여주지 못해. 그 말에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울고 소리 지르고 아기 사진이 있는 전화기를 현관문에 내던졌어. 던져버렸어. 그러자 엄마는 도끼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희생양의 실체를 보여주었다.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어? 제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남들처럼 아들 하나 두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엄마의 터무니없는 말에 대답하려던 순간 갑자기 배가 쑤시고 쓰러졌다. 땀이 식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눈을 떴을 땐 병원에 누워 있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고 튀어나왔던 배가 꺼져 있었다. 너무 놀라서 침대 머리에 앉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뭐야? 아기한테 뭐가 생긴 거야? 그러자 남편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괜찮아?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아기한테 뭐가 생긴 거야? 아기는 괜찮았다. 조금 일찍 나왔지만 몸무게도 괜찮고 다른 이상도 없어서 지금은 신생아실에 있다. 다행히 그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내 배를 뒤집어 놓을 결심을 한 듯 시어머니가 등장한다. 어머나, 이건 TV에 나올 일이야. 넷째 아이가 여자아이일 수가? 이럴 줄 알았으면 시집 보내기 전에 아들이 있는지 알아봤어야지. 아무리 심해도 이렇게 심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러자 남편이 땀을 많이 흘리며 어머니를 막으려고 했다. 엄마, 그만해.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이 교통정리를 제대로 할 때라고. 무슨 교통정리를? 아주 건강한 손자가 아직 출생신고도 안 했는데. 당장 이혼하고 아이 엄마하고 섹스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손자도 등록할 거야. 엄마,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중에? 언제? 1시에 서두른다고 했잖아. 그냥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혼하라고 해. 넷째 아이가 아들일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하지만 이게 뭐야? 쓸모없고 돈만 챙기는 딸이 태어났어. 내 생각엔 불운한 놈이야. 처음부터 아들을 낳을 운명이 아니었어. 그걸 모른 채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걸 생각하면 내 안에 $1,000가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헤어지자. 너무 충격에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어서 일어나서 시어머니한테 소리쳤어. 우리 엄마한테 양심이 있어. 너도 여자잖아. 자식이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큰 힘을 줄 수 있는지 잘 알면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결혼하고 나서는 엄마 말대로만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의 바람피는 건 꾸중할 수 없으니 버리려고 해. 자식도 내 혈통과 같아. 응, 여자니까 더 잘 알아. 아무리 힘들게 키워도 결혼하면 끝장나. 너만 봐. 네 부모님은 돈을 벌어서 너를 대학에 보냈지만 너는 자식 낳는 것 말고 뭐 하냐. 형준이 아들은 장래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냥 부모의 목숨을 빨아먹는 놈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니?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자식을 잇따라 낳는 이유가 뭔데? 입이 있으면 뭐라고 할 수 있니? 다 정리했다면 끝난 거야. 하지만 이건 끝났어. 넌 엄마하고 몰래 계약을 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옳은 일을 한 거야. 두 여자를 임신시켰지. 내 아들이 어디서 태어날지 지켜보고 있었어. 그래서 딸이 태어나면 내 딸을 버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아내로 맞아들였지. 어떻게 그렇게 충격적인 짓을 할 수 있니? 하늘도 무섭지 않아. 딸들이 불쌍하지 않아. 그런데 투덜거리며 서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와서 얼굴을 때리고 소리쳤어. 뻔뻔해도 네 자리는 있어. 왜 딸만 낳아줘? 뭐가 부끄러운데?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의 혈통이 끊어질 뻔했어. 적어도 조상들이 날 돌봐줘서 늦기 전에 소중한 아들을 낳았잖아. 그럼 너 때문에 소중한 손자를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키우라고. 헛소리 그만하고 너랑 쓸모없는 딸들 데리고 지금 당장 나가. 그때까지는 엄마와 남편이 인간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말을 한 후로 모든 희망을 버렸다. 나는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물론 재산 분할이나 자녀 부양비 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물러서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상황을 잘 아는 듯했다. 죄책감을 느끼는 배우 잘하는 법정에 가도 자신에게 이롭지 않다는 걸 아는 듯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집을 나가겠다고 했다. 나는 법에 따라 자녀 부양비를 보낼 테니 아이들을 잘 돌봐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공증받겠습니다. 제 시간에 나올게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배신감에 헤어졌으니까 다른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행동을 생각하면 잠을 자도 이가 갈립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4명의 아이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내가 3달도 안 돼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려서 취향에 맞는 직장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할 때 약속했던 양육비가 2달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걱정이 되어 신과 남편에게 갔어요. 저는 그들에게 연락했지만 두 엄마는 마치 일부러 사라진 것처럼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직장과 전화번호까지 바꾸어서 막 100일이 된 막내를 보육원에 보내고 고깃집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운 곳이라 집에 달려가도 될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 전에 잠깐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식당에 취직해서 1년 넘게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낭비했습니다. 그동안 전 남편에게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손님 무리 때문에 늦게까지 일해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딸이 당황해서 가게로 달려와서 엄마, 우리 위험해. 막내가 이상해. 해열제를 줬는데 열이 안 내려가고 계속 울기만 해. 그리고 지금은 먹은 거 다 토해 라고 소리쳤어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왜 지금 그러세요? 엄마가 수고하셔서 애들 잘 돌보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그 말을 듣고 급히 집으로 달려가서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불덩어리가 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어요. 열이 너무 높아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입술을 깨물고 검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의사가 와서 감기가 너무 심해서 폐렴 증상이 보여. 바로 병원에 입원해야 해. 아이들은 금방 위험해질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깜짝 놀란 저는 아이를 여기로 오게 하고 가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막내가 아팠는데 집에서는 다른 애들이 방치되고 나는 식당에 가는 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미칠 지경이었다. 그때 부모님이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가족이 없었다. 외동딸인 내가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는 만성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셨다. 그래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슬퍼서 눈물이 났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병원에 찾아왔다. 내가 일하는 식당 주인이었다. 내 심정을 아는 듯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을 줄 알았기에 김 씨에게 그 자리에 남아서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식당이 문을 닫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니 이유는 걱정하지 말고 아이만 돌봐달라고. 아니, 그런 계획은 없었잖아. 아가씨, 바쁜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있어. 우리는 식당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돈을 주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는 가족처럼 지냈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의 배려 덕분에 저는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너무 걱정하지 않고 돌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항상 너무 친절하신 김 씨가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고 집안 청소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나서자마자 김 씨에게 달려가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었을 겁니다. 새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큰아이는 매우 똑똑해서 저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을 잘 돌봐주시고 청소도 잘 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최근에 사장님을 다시 봤는데 평소에 입을 다물고 말씀도 안 하셔서 무책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초조해하며 집에 가서 애들을 봐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일하면 더 많이 주겠다고 해서 애들만 돌보라고 했어요. 알다시피 여기 문을 일주일 동안 닫았잖아요. 아니요, 작년 초에 안에 모든 것을 고치고 다시 열었다고 했지만 고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닫았어요. 누나가 없고 내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어요. 정말요? 왜 그럴까요? 사장님이 누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과부 생활은 엉망진창이라고 하고 사장님은 이혼한 지 6년이 됐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평소에 누나를 보는 시선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장님이 아이 있는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나 정말 지루해요. 기다려 보세요. 어디서요? 김 씨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 후에 사장님이 얼굴이 엄청 빨개져서 청혼을 하셨다. 진경아, 나도 외로운데 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왜 용기를 내지 않니? 아니, 사장님이 나 같은 여자를 만나서 뭐가 그렇게 후회가 되냐? 이혼이 다 같은 건 아니잖아. 사장님이 아이 없이 1년도 못 살고 헤어지셨으니까 여기서 한다고 하면 다들 손가락질 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척 해보자. 진경아, 사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이혼했어. 전처는 유치원 선생님이셨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셨지만 나는 그녀를 엄마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을 바쳤어.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되고 싶어. 진경아, 이런 날은 네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 막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잠도 못 잤어. 그 아이가 얼마나 아플까? 진경이 얼마나 힘들까? 그 말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싸우던 분노가 터져버렸어. 그래서 나는 사장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울었어. 그리고 몇 달 후 우리는 고깃집에서 결혼식을 올렸어. 손님은 내 아이들과 시부모님, 직원들 뿐이었지만 모두들 기쁘게 축하해줬어.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4명의 자식을 두고 고개도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다정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제 외아들이 부모님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울었지만 당신 덕분에 예쁜 손녀가 생겼습니다.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아이들을 만나는 날은 입도 열 수 없을 정도로 자랑하느라 바쁩니다. 이렇게 예쁜 딸들을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외기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듣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4명의 자식을 낳으면서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서 따뜻한 눈길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혈연이 없는 미래의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하셨을 때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10년 넘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달려가서 아빠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느라 바빴다. 그들은 하나뿐인 아빠를 두고 다투고 있었다. 아빠, 이거 봐. 오늘 수학시험 만점 받았어. 아빠, 먼저 내 말 들어. 오늘 피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여기서 다쳤어. 언니, 내가 먼저 말하잖아. 야, 넌 막내잖아. 차가운 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걸 몰라? 아빠가 먼저 빨리 말해. 누구 먼저 말하는 거야? 라고 했고, 그때 우리 집에서 또 다른 기쁜 일이 일어났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던 큰딸이 의대에 진학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시고 달려가 큰딸의 손을 잡고 자랑스러운 딸아. 너 같은 손녀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입학 선물로 뭘 줄까? 라고 말씀하셨다. 네가 부탁하면 집을 팔아서 사줄게. 그 뒤로 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식당에 와서 도와주었다. 그렇게 금세 우리 식당은 딸의 부잣집으로 유명해졌다. 손님들이 우리 집안이 화목한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말을 잔뜩 든 할머니가 식당으로 들어왔다. 손님들을 방해할까봐 남편에게 손짓해서 내쫓으라고 했다. 그러자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할머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불편해할 거예요. 아,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럼 사장님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켤레씩 사서 나눠주면 직원들이 좋아할 거예요. 아, 아니요. 우리 딸들은 예쁘거든요. 저기 키 큰 애는 큰딸이에요. 의대에 들어갈 때까지 엄마 아빠를 도우려고 여기 왔어요. 아, 그렇죠. 딸들이 너무 밝고 많이 웃는다.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좋다. 그렇지? 하지만 그 양말은 얼마야? 내가 사줄게.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먼 산만 바라보는 척했다. 가끔 행상인이 가게에 들어오면 그냥 돌려보내기가 아까워서 펜과 세제를 사주곤 했다. 하지만 친절한 남편을 알고 있어서 그를 막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양말을 팔고 돌아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왠지 낯설었다. 그래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할머니는 이상했는지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눈이 마주쳤을 때 누가 먼저인지 아무도 모른 채 우리 둘 다 놀랐다. 양말을 파는 할머니는 바로 내 전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더듬으며 여기서 뭐해? 여기서 일해? 라고 말하듯이 다가갔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 사람 알아? 한 명. 아니, 그럼 재혼했잖아.
아이들은 어때? 나는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걸 물어봐. 물론 널 데리고 갔지. 그리고 이제 볼링도 끝났으니 나가줘. 사업에 방해가 돼. 하지만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른 아침에 가게에 와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잘 지내시는 듯합니다. 아이들은 잘 자란 듯합니다. 큰아이가 의대에 들어갔다는 게 사실인가요? 왜 지금 그걸 궁금해하세요? 왜 왔는지 말해주세요. 사업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은 당신 남편을 못 봤어요. 마트에 갔어요.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돌아가 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참을 수 없어요. 그래, 그러지 마. 우리가 당신에게 그런 짓을 해서 엄청나게 벌을 받았잖아요. 형준이랑 나는 지금 죽을 수 없어. 내가 양말을 차며 돌아다니는 걸 봤잖아. 맞아. 참 이상해. 점쟁이가 아들만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했잖아. 네가 소원하는 아들이 네 손을 잡고 있는 걸 봤지만 아직 어리고 가정을 꾸리지 못한 모양이구나. 그럼 좀 더 기다려. 헛소리 하지 마. 그 썩은 놈이 그 애를 데려가서 외국인으로 만들었어. 멀쩡하던 형준이는 자기 자식이었고 얼굴도 못 봤어. 외국인이라니? 사실 그 애 엄마가 그 애를 미국에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 잘하게 하면 외국 음식을 먹여줄 거라고. 형준이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라고 했어. 잘하려면 다른 바다에서 놀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시골에 있는 집과 땅을 팔고 그 애를 유학 보냈어. 형준이도 대출 다 갚고 미국에 집 사줬어. 그 후 돈 많이 주는 곳 어디든 이사 가서 일하고 내가 생활비랑 학비까지 다 줬어. 8년 동안 돈 버는 노예처럼 살았고 형준이가 그 애 너무 보고 싶어서 미국에 갔어. 그런데 외국인 신경 쓰는 그 멍청한 놈이 형준이 얼굴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집이 얼굴도 못 알아봤어.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화장품도 한계가 있어. 형준이 보낸 돈. 너무 모자라 외국인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게 됐고 형준이 무능해서 탓했다고. 우리는 집도 없고 밥과 김치만 먹고 돈도 다 보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형준이가 엄청 놀랐고 이혼하자마자 그놈 천으로 외국인을 만들어버렸어. 물론 고소는 했지만 외국에 있어서 일이 복잡했고 그 남자는 국제 변호사라서 형준이 능력 면에서 밀려난 모양이다. 그들은 자영업자다. 그래도 하늘이 비어있진 않은 모양이다. 네가 뭐라고 하든 할 말이 없다는 건 알지만 예청가, 가게는 있잖아. 난 다른 걸 부탁하려고 온 게 아니야. 형준이가 그걸 겪고 나서 완전 망가졌어. 그래서 집도 안 나가고 매일 술만 마시고 상태도 최악이야. 나는 양말과 장갑 팔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그런 사람이야. 늙은이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들이 정신 차리고 가는 걸 봐야지. 그러니까 제발 손녀들 보게 해줘. 아빠한테 가라고 해줘. 기운 내라고 해줘. 그래도 자식들이 잘 사는 걸 보면 다시 살고 싶지 않겠어?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을 버린 아빠에게 가서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제정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니? 하지만 그게 아이들 애비 아니었어. 아, 사실 그때 잘못한 건 형준이가 아니라 나야. 널 괴롭힌 건 내가 아이 낳는다고 소란을 피운 거야. 그 늙은이가 벌을 받을 거야. 내일 여기 나와서 그릴을 닦고 청소할게. 아이들을 형준이한테 보내줘. 난 아무 잘못이 없어. 아내는 애 낳으려고 애썼는데 그놈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어. 그놈이 바로 그놈이야. 그리고 아들을 유학 보내고 내 전설인 딸들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도 안 썼어. 하지만 난 아무 잘못이 없어.
약속된 양육비를 못 받았어. 고소하고 싶었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 마음을 바꿔서 다행이야. 돈 몇 푼 받고 아빠로 나오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기로 했어요. 안 돼요. 형진이가 그때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냥 애 낳자고 했어. 아들은 어느 쪽이 나을지 모르니까 나중에 보고 결정하자고 했어. 그때 내가 미쳤던 것 같아. 내가 틀렸어. 제발 진정하고 손녀들 보여줘. 손녀야, 손녀는 어디 있어? 옛날에 엄마가 애들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손녀라는 말을 왜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는 거야. 아들 없었으면 그 애들 어디서 나왔어? 흐름을 강제로 끊을 수 없어. 지금 당장 손녀들 데려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피 흘리고 꿀 안 보고 싶어 할 때 지금 급한데 왜 이러지? 아, 사람 먼저 구해야 하지 않아? 제발 도와줘. 아무리 못하겠다고 해도 내일도 모레도 올게요. 애들 보내겠다고 할 때까지 계속 찾겠습니다. 누가 이길지 봅시다. 그런데 그때 가게에 들어가려고 할 때 큰딸이 그걸 보았어요. 큰딸이 입술을 깨물고 할머니께 다가가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들은 아직 아이들이에요.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친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에 이 세상에 저를 존재하게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아버지 같은 훌륭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저를 세상에 보낸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제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대했던 것처럼요. 저는 할머니께서 저를 쓸모없는 계집이라고 부르셨던 기억만 떠오릅니다. 그러니 그분이 쓸모없는 딸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사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신고할 겁니다.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딸의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힌 듯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결국 그녀는 딸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등을 돌리셨죠. 이후로 두 사람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 짐작됩니다. 어쩌면 어머니와 아들이 초라한 식탁에 앉아 과거를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먼 미국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혹은 아들이 언젠가 돌아와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행복에 집중해 주세요. 멀리 있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동안 가까운 곳에 있는 행복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